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사학 비리와 구조조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들이 공공성 강화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바라본 도내 대학의 공공성 강화의 의미와 필요성, 도내 대학들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박정원 상지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가 균형 발전과 도내 대학의 공공성 강화인데, 도내 대학들의 공공성 강화,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하고 이제 완전히 반대가는 이제 수도권 일극 집중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교육 문제가 바로 그 시작과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 인재 유출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단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중에 수도권으로 약 30%가 진학을 합니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지역 진학률이 60%는 넘는데 강원도는 고작 50% 초반에 그칩니다.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70%를 넘는데 2단계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단계에서 약 50%의 강원 지역대학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또 취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대학 졸업생 중에 약 40% 초반 정도가 도내에서 취업을 합니다.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수도권에 취업하는 비율은 90%가 넘습니다. 인구 감소,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이 지역의 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강원도의 경우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대학만의 문제나 대학 구성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커졌기 때문에 공공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네, 균형 발전 측면에서 도내 대학의 공공성 강화의 의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셨는데, 수도권 주요 대학을 좀 제외하고 나서는 특히 지방의 중소대학의 공공성 강화의 필요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데, 지방 대학들이 공공성을 좀 강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비전을 달성하려면 지역 고유의 자산을 토대로 특성 있는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교육학에서 많이 인용하는 이제 맥클러랜드라의 그 역량 빙산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기술과 지식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우리들의 겉에 드러나는 역량은 태도, 가치, 성취 동기와 같은 잠재 역량에 비해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잠재 역량을 키우는 일이 힘들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봐서 자원이 없다는 말을 이제 쉽게 하지만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보는 안목이 부족한 것이죠. 우리가 미처 그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자원은 무궁무진하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지역대학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지역대학의 공공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과 계곡, 강과 바다, 이게 이제 제약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입니까? 가능성. 네, 이는 지역대학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지역을 교육과 연구의 중심에 둘 때 지역대학의 활로가 생깁니다. 지역사회는 세상의 유일한 연구 주제의 저장고입니다. 또한 지역은 이론 교육의 거대한 실습장이기도 합니다. CBL, 우리가 커뮤니티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이죠. 이론과 실습이 선순환하려면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문, 지리, 물산 등의 데이터로 이제 축적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세상은 지역을 중심으로 돈다는 말인데 지역사회를 도외시하고 지역대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좀 그럼 논의할 때 꼭 짚어봐야 할 내용과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방금 말씀드린 데서 이제 지역에 대하여 이 지역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되면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 고유의
향토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육성하는 데서 갖춰지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발굴한 자원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조직하고 사업체로 보육하여야 합니다. 이 일은 지방정부가 나서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명분이 충분히 있죠. 지역대학은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인재가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공공성이 갖춰집니다. 지역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나 지역 주민들도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요. 가까이 있으면 소중한 것을 모르게 마련입니다. 옆에 있으면 아쉬워지죠. 네. 없으면 아쉬워지죠. 먼 곳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동해시에 소재하던 한중대가 문을 닫고 나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간 지역대학을 바라보는 도나 시군의 인식은 그냥 지역 경제의 한 주체로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려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지역 소재 대학의 역량인데 네. 그 중에서도 지역 인재를 키워내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죠. 그 점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지역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는 것은 바로 지역 대학의 재학생들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대학 공공성 강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강원도 대학의 경우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 도내 대학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 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교수님? 그 공공성이라면은 이제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것과 민주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현재 4년제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서 총 18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네. 공익성의 측면에서는 이제 모든 대학들이 뭐 평생교육원을 운영해서 대학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이제 지역민들에게 전파해주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계신 우리 이기원 교수님도 사실은 농촌 살리기 운동에 아주 적극 참여하고 계시고 그 운동을 리드하고 있는 분인데요. 우리 강원도 내 여러 대학들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든가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 결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주최를 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문화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익적 기관으로서 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교수나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가 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도내 대학의 공공성 강화의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운영에 대한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신입생이 계속해서 좀 유치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따라서 지방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이 좀 절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교육부의 지원이 수도권 일부 대학에만 조금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해서 최근 교수님께서도 공식 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지난 9월 20일에 한국대학학회라고 하는 학회 행사에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네.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주로 대학 입시 문제와 대학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수도권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독과점 대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독과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우리가 일반 상품으로 얘기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등록금인데요. 네. 등록금이 다른 대학 평균보다 한 2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이 대학들이.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률은 다른 대학이 한 50% 정도 지급하는데 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장학금 지급률이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행동이 독과점 업체와 다르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독과점 대학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대학들의
교육부를 비롯한 일반 정부 기관들의 지원이 이제 집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그리고 다른 기술학교까지 다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기구가 한 440개 됩니다. 그 중에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의 전체 지원금의 1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3조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10조 원 넘게 세 대학에 집중이 되고 있고 나머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독과점 15개 대학에 집중 지원이 돼서 국립대학보다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더 많습니다. 그 사립대학은 등록금도 받고 지원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 대학들의 교육 여건이 혜택이 좀 쏠려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열이 더 강화돼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막 수도권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고액의 사교육을 받는다든가 학생들도 쉴 틈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독일처럼 대학을 균등하게 지원하고 균등하게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집 옆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면은 그 대학이 다 전국적으로 괜찮은 대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한 고통이 끝나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도 기여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수도권 15개 독과점 대학이 우리 그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다. 중등교육까지 다 망치고 있는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대학의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불만과 지적은 이뿐만이 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뭐 학교 황폐화를 시킨다는 의견까지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지난 8월에 이제 교육부가 2021년에 시행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중에서 우선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법인의 책무성과 구성원 참여, 소통 항목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학비리 근절이라든가 또는 대학 민주화를 뒷받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대학 평가를 이제 정원 감축과 연결을 시킨대요. 이것이 얼핏 보면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을 총 전체 100%로 할 때 20점으로 20%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도권 대학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되는 거고 지방 대학은 계속 정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역에서 공익기관으로서 대학이 중요한데 지역의 대학들이 특히 지역 대학 또 전문대학, 군소대학은 자칫하다가는 몰락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점들이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대학의 교수들 사이에서 노조 결성이 핫한 이슈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대학 교수들의 단결권 제한으로 인해서 노조 결성이 좀 불가피했었는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도내에서도 뭐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과의 갈등도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좀 일선의 교수들 사이에서는 대학 공공성 강화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좀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그 조직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저희 이제 교수의 이제 신분이나 처우가 굉장히 뭐 안정적이고 그게 뭐 평생 가는 직장이고 뭐 이런 그 좋은 시각이 있었을 때와 그다음에 뭐 재임용이라든가 이 조건들이 이제 굉장히 강화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게다가 우리 시간 강사들의 그 불안정한 신분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혼자 개별적인 힘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또 조직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있는 강사 노조라든가 또 교수 노조로서의 이런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은 또 한쪽의 흐름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 교수님께서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도 비슷한데요. 교수들의 신분 안정은 대학과 학문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문명 국가에서 교수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교수 노조가 있고요. 이 교수 노조의 활동으로 인해서
학문의 자유가 이제 지켜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그렇게 이제 교수들도 어떤 측면에서는 노동자로서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권과 또 영구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교수노조가 인정돼야 하는데도 그동안에 사실은 좀 정부가 소극적이었습니다. 교수노조 인정에. 그러다가 작년에 헌법재판소의 이제 판결에 의해서 이제 교수노조를 자유롭게 결성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이제 강원도 내에서도 여러 대학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러니까 우선 교수노조를 이제 기업별 노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산별 노조로 할 것인가 이런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대학 내에서의 자체 노조를 결성하는 수도 있고 전국 단위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국 단위로 교수 노조를 결성하는 그 산별 노조 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기업별 노조나 학교별 노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대학 교수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 노조 결성에 대해서 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 개혁과 공공성 강화 주제에서 좀 상지대학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학의 공공성 강화에 좀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학 비리와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 때문인데 상지대학교 경우에 오랜 이제 사학 비리와 몸살을 앓다오다가 지난해 이제 민주화 대학으로 이제 거듭이 났잖아요. 네. 변화 후에 좀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제가 한 10년 전에 상지대학교 이제 부총장을 좀 지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상지대학이 전국의 지방대학 중에서 입시 경쟁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항상. 네. 그리고 교수 1인당 논문 편수도 전국 2위, 3위 이렇게 차지할 만큼 아주 의욕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대학이었는데요. 네. 2010년에 구지단이 다시 복귀하면서 사실은 각종 지표들이 급격하게 하락이 되어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이 돼가지고 사실 신입생 모집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정예사가 파견이 되고 또 교수, 학생,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내부에서 이제 총장, 정대와 총장이죠. 총장을 선출하고 난 다음에 대학이 이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입시 경쟁률도 많이 상승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주는 모든 장학금이 다 이제 지급되게 됐고, 그다음에 영서대 저희 상지학원 산하에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가 있는데 네. 영서대와 통합을 해서 이제 보다 큰 대학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영형 사립대학, 네.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영국식의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전망이 밝습니다. 네, 전망이 밝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대학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좀 뭔가 공공성 강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그 노력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기대된다고 보시는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가 지역 대학의 그 정체성, 즉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배가 되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흐름에서 제가 참고할 만한 것이 이 정보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오픈 소스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아주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운동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생각을 개방하고 그 개방된 생각을 공유하면서 창조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거쳐서 확산이 되곤 합니다. 이 지식의 순환 과정으로부터 지역 대학에게 다음과 같은 이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 대학은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지역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좋은 일감을 발굴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저 대학이 아니라 우리 대학으로 거듭나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님, 박정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